자, 58쪽 봐봐. 구조주의 창시자로 불리는 소시르 또 나왔네. 인간의 사고가 언어의 구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하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언어와 매체 속에 나온 거야. 사고와 언어와의 관계. 근데 소시르 입장에서는 인간의 사고라는 것은 언어 구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언어 구조가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고 쪽이냐 언어 쪽이냐 그러면 언어 쪽이 먼저라는 얘기지. 그래서 소시르 입장은 그거고, 언어를 랑그와 파롤로 구분했는데, 랑그가 우리가 알다시피 언어 체계나 구조니까 사회적 개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랑그라는 건 원래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약속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온 파롤은 말이야 개별 사람들의 언어 행위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랑그가 기반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개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게 정상적인 과정이다 라고 소시르가 얘기한 거지. 랑그에서 파롤로 그렇게 이해해야 돼. 알았지? 그는 랑그가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맺어진 사회적 약속에 의해 존재한대. 그러면 여기서 요 문장을 본다면 랑그는 개인이 이런 구조적인 언어의 구조를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지. 우리가 그 옛날에 중학교 때 읽은 책 속에 책상을 침대라고 하고 침대를 피아노라고 이렇게 했다 그 사람 죽었잖아. 죽은 게 아니야. 그건 살아있어도 죽은 거지. 왜? 사회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이 단절된다는 건 사회적 인간으로서 죽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랑그라는 건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개인이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고 개인이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발화자는, 말한 사람은 랑그에 종속된 가운데, 당연하겠지, 그 집단, 그 사회 구성원은 랑그에 종속돼야 되는 거고, 랑그에 따라서 발화할 뿐 혼자 랑그를 창조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다고 본 게 소시르의 얘기고, 랑그가 전제돼야 된다. 파롤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언어 행위로 사람마다 다른 형태를 띠고 랑그와 달리 쉽게 변화한다. 그러면 랑그를 통해서 파롤은 개별적인 행위라고 규정할 수 있겠지. 가령 동일한 언어 규칙을 바탕으로 인간들이 대화를 나누더라도 사람마다 발화 형태나 모습은 모두 다르다. 이건 파롤이고, 이처럼 각양각색의 양태를 띠는 개인의 발화가 파롤인 것이다. 소시르는 랑그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의 언어 활동에 밑줄쳐 잠재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도 그런 어떤 구조에 스며들어 있는 거지. 잠재되어 있다. 파롤은 랑그가 개인들의 행위로 인해 현실화된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니까 구체적 행동은 파롤이 되는 거지. 그는 인간의 언어 활동의 본질은 개인의 구체적인 언어 활동이 아닌, 그랬으니까 랑그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거지. 언어를 지배하는 보편적인 체계 속에 있기 때문에 언어학에서 탐구해야 될 대상은 파롤이 아니라 랑그다. 랑그가 전제고 중요하다. 랑그에 의해서 파롤은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랑그를 중심으로 언어학을 탐구해야 되겠지라고 얘기한 거야. 여기는 지금 랑그냐 파롤이냐 뭐 그런 거 개념하고 차이를 지금 설명한 부분이고, 그 다음 문단. 랑그는 수많은 기호로 구성되어 있다. 기호. 우리가 보통 기호 그러면 약속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치? 소시르는 기호에 결합되어 있는 것은 사물과 명칭이 아니라, 밑줄 쳐볼래? 개념과 청각의 이미지라고 그래. 이미지. 우리가 상징체계의 기호를 말하는 거야. 개념과 청각 이미지라고 보았다. 그는 개념이라는 건 이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거니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기호의 뜻을 말하는 거고, 청각 이미지는 언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다는 뜻이야. 그는 기호를 구성하는 개념과 청각 이미지를 각각 기의, 이거는 개념이고, 기표, 이건 청각 이미지지. 우리가 파란불을 보면,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을 보면 어떻게 돼? 건너가야지. 문제 이게 기표란 말이야. 아니, 용어로 표현되어 있다. 즉 기호는 기와 기표의 연합체다. 우리가 생각하면 뭐가 있을까? 보통 이런 거 얘기할 때 있는 거죠. 내용과 형식이 결합되어 언어다. 뭐 이런 것처럼 기와 기표의 연합체가 바로 기호다. 소시르 이전의 언어학자들은
대상을 가리키는 기호가 존재하기 전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이미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개념이 있으니까 기호를 만들었다는 거야. 근데 소실은 아니야. 기호가 있어야지만 그 관계 속에서 개념이 나오는 거다라고 완전히 반대로 해석한 거지, 그지? 그러면 처음에는 개념이 먼저고 기호로 갔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소실은 기호가 먼저고 그 다음에 개념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를 한 거지, 그지? 현실 세계에서 실제가 이미 존재하고 인간이 사고를 통해 실제에 대한 개념을 머릿속으로 가진 상태에서 개념을 나타낼 수 있는 기표를 만들어내고 개념과 결합시켰다고 본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언어는 사고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야. 알았니? 여기서는 언어하고 사고에 대해서 생각하면 지금 현 세계에 실제가 이미 존재했다는 얘기라고 했으니까 이게 개념이라고 본다면 이거는 소실가 아니라 소실 이전에 언어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개념을 머릿속에 가진 상태에서 개념이 먼저네. 그다음에 개념이 나타날 수 있는 기표를 만들어서 개념과 결합시킨대. 이게 소실 이전에 언어학자들이 생각했던 건데 하지만 소실은 기호가 존재하기 전에는 명확한 기의 의미가 없단 말이야. 즉 개념이 없었단 말이야. 인간의 대상을 명확히 인식할 수 없었고 올바른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이게 바로 소실의 생각이고 예를 들어 사과라는 말이 없다면 현재 사과라고 여겨지는 과일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니까 기표하고 기가 결합해야지 된다는 얘기고 그게 바로 소실의 기호에 대한 생각이야. 기호가 먼저 존재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기의 기표 뭐 이런 것들이 확인되는 거야. 자, 사과라는 말이 없다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소실에 따르면 기표와 기의 자의적으로 연결돼. 자의적 밑줄 쳐볼까? 보통 랜덤이라고 하는 임의적인 결합이다. 기표와 기 사이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 그래? 언어의 자의성 그러면 뭐라 그러지? 자, 예를 들어 인간, 사람이라는 말이 맞다면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영국 사람 다 사람이라고 해야 되잖아. 근데 각각 다 달라.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고 뭐 영어권에서는 맨이라고 하고 또 렌이라고 하고 징이라고 하고 막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기표와 기의 결합은 자의적, 언어의 자의성하고 비슷한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 임의적 결합관계다. 그리고 기표와 연결되는 기는 대상에 대한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면 딱 하나로 정해져야 되는 거야. 그게 진짜지, 그지? 근데 다 달라. 그러면 실질적 의미가 아닌 거지. 어느 것도 정답이 아니고 모두 정답이 될 수 있는 거야. 기의는 연결된 기표와 다른 기표 사이에 차이에 의해 의미가 정해질 뿐이다. 사과가 정해졌으니까 다른 과일도 정해진 거야. 예를 들어 사과라는 기표와 연결된 기는 사과의 본질이 아니라 과일을 나타내는 수많은 기표 중에서 사과만 갖고 있는 거가 있겠지, 그지? 또 배만 갖고 있는 거 있겠지. 감, 귤 이게 따로따로. 그래서 과일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그 중에서 사과만 가지고 있는 것이 구분되는 거지 라는 얘기야. 알았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사과라는 기표에 나타나는 의미는 언어 구조 안에서 다른 사항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소시는 이것 때문에 기표와 다른 기표의 차이 때문에 의미가 정해지는 것 때문에 인간의 사고는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 구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우리말에는 나방, 나비가 각각 다른 대상을 지칭하는 단어로 존재하지만 프랑스어에서는 두 가지 곤충을 모두 파피옹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구분하고 프랑스 사람들은 구분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 따라서 우리가 나방, 나비 한 마리씩 나타났다라고 할 때 생각할 때 둘을 구분하는 단어가 없는 프랑스어를 쓰는 화자는 파피옹 두 마리가 나타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럼 언어가 생각을 지배하네라는 얘기지. 예를 들어 언어의 구조가 인간의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게 바로 그거야. 언어 구조가 생각, 사고에 영향을 미친 거야. 그러니까 우리하고 프랑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겠지, 그지?
소시르는 대상이 나타내는 개념하고 인간의 사고보다 언어가 먼저 존재하며 인간의 사고는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 구조에 종속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언어가 먼저란 말이지. 그리고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한 이러한 언어 구조에 담긴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언어의 사회성과 관계된 모두의 약속이다. 뭐 이런 거야. 이와 같은 소시르의 사상은, 그러니까 이와 같은 소시르의 사상이 뭐냐 그러면 인간의 사고는 자신의 사용하는 언어 구조에 종속되어 있다.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사고는 언어에 영향을 받는다.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야. 바탕으로 언어 현상을 언어 전체의 구조에서 파악하려고 하는 학문인 구조주의 언어학에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이 구조주의 언어학이 바로 구조라는 말이 언어 구조를 말하는 거고, 결과는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을 말한다. 그러면 인간의 사고와 언어는 언어가 먼저라고 생각한 게 소시르겠지, 그지?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자, 여기서는 언어가 나왔는데 갑자기 레비스트로스가 나왔는데 얘는 또 다른 거야. 레비스트로스는 물론 그 구조주의는 똑같지. 근데 얘는 다른 분야를 적용한 거지. 뭐냐면 구조주의를 인류학에 적용했대. 그러니까 타 분야의 학문의 이론을 갖다 쓴 거야.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쫙 와가지고 이거를 인류학에 적용했어. 모든 음소들은 비음인가 아닌가, 모음인가 자음인가, 이와 같이 이걸 이양대립이라고 하는데, 밑에 있구나. 두 가지 대립 요소가 짝을 이루는 물음을 통해 분류했대. 그러니까 이양대립이니까 두 개가 극명하게 나눠지는 거야. 레비스트로스는 의문론에서 사용하는 이러한 이양대립을 바탕으로 각 집단이 갖는 친족의 기본 구조도 이양대립일 것이다 라고 적용한 거지. 그는 친족의 기본 구조는 아버지와 아들, 외삼촌과 조카, 남편과 아내, 아내와 형제, 아내의 형제, 이렇게 해서 친족의 기본 구조를 이렇게 네 가지 관계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네 가지야. 아버지와 아들, 외삼촌과 조카, 남편과 아내, 아내와 아내의 형제. 왜 이렇게 구분했냐 설명하겠지. 이들 관계는 친밀함과 소원함이 좀 대면대면한 거, 멀리 있는 거야. 친밀도가 떨어지는 거지. 친밀하냐 친밀하지 않느냐, 이양 대립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물론 저 기준을 보면 난 아빠랑 친한데 이럴 수도 있어. 자, 모든 집단의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 둘 중에 하나만 친밀하고, 그러면 어느 쪽이야? 그러면 아버지 아들이 친밀하겠지, 그지? 외삼촌과 조카는 소원한 거겠지? 이게 두 가지 대표적인 걸 이제 드러내고 분류한 거야.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아주 친밀하고, 아내와 아내 형제들의 관계는 뭐 소원하고, 뭐 이런 것들로 나눈 거야. 예를 들어 멜라네시아에서는 아버지 아들 사이는 친밀하지만 외삼촌과 조카는 심하게 대립하고, 우리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네. 고부간의 갈등. 여기 멜라네시아니까, 그지? 자, 그 다음에 트러브리안느라는 섬에서는 부부 사이는 친밀하고 개방적이지만 아내와 아내 형제 사이는 좋지 않다, 소원하다. 그는 모든 사회 집단이 이러한 이항 대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주 규정해버렸네. 각 집단에 우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우열은 우등하고 열등한 거잖아. 높고 낮은 건 없고요. 그냥 이렇게 이항 대립, 정반대의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지. 레비스트로스는 이처럼 각 사회는 친족 사이에 키워야 할 표준적인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체계화하고 있대. 자, 밑줄 쳐야 되겠네. 표준적인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체계화. 그럼 이거 아까 나온 소시르로 하면 뭐야? 구조지, 구조.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거 아까 뭐라 했어? 제일 처음에 랑그라고 얘기했잖아. 랑그와 8월 중에 랑그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 그지? 무의식적으로 체계하는 구조, 랑그. 집단에 속한 이들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러한 감정이 내재한다. 개인적으로 내재하니까 8월이 되겠지, 그지? 이거는 사고라고 생각하면 돼. 똑같이 적용했다 그랬으니까 언어 구조와 사고, 구조주의, 그거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언어 구조에서
아까 얘기했던 랑그와 파롤 이것도 갖다 대입할 수도 있는 거야. 그가 보기에 우리가 친족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은 내면에서 우러난 감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봐봐, 마음이 먼저고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사회 구조 안에서 이렇게 규정돼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가는 거야. 즉 구조에 의해서 역할을 수행하는 거야 라고 본 게 지금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에 대한 내용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해석한 거야, 지금. 레비스트로스는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 전체에 이양 대립으로 분류하면서 결국 그 기본 구조, 체계화, 이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지. 결국은 이양 대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친족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는 내용이다. 자, 그 다음 문단. 레비스트로스는 친족의 기본 구조를 비롯한 모든 인간의 문화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 이거 아까 그 소시르의 구조주의 그거에서 지금 친족관계 이양 대립 갔다가 이번에는 모든 인간의 문화가 라고 얘기했으니까 점점 분야를 확대시킨 거지. 모두 일반화시켜버린 거야. 선과 악, 역시 이양 대립, 남자와 여자, 빛과 어둠, 강함과 약함 등의 대립상을 바탕으로 인간의 문화를 이해했다. 이양 대립을 기준으로 인간의 문화를 적용한 거야. 그는 언어를 문화의 조건으로 보고 언어가 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고찰했는데 아주 꼼꼼하게 살폈나 보지, 그지? 그래서 문화의 조건이 바로 언어다. 그리고 언어는 문화에 영향을 미친다. 언어와 사고하고 똑같은 거지, 그지? 음성 언어를 순수한 것, 문자 언어를 좀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문자 언어가 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음성 언어. 자, 선생님이 보기에는 그거야. 음성 언어가 8월로 본다면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지. 그럼 개인의 어떤 그 창조적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의사표현 능력이라든지 훨씬 더 리얼하게, 절실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문자는 일정 규정화되고 몇 가지 틀 안에 다 속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저열하다고 본 것 같아요. 그는 유럽인에게 문자를 배운 브라질 남비콰라족이 문자 사용 수준으로 사람의 위계를 정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계니까 신분질서지, 문자가 그들의 순수한 사회를 타락시켜 놓았다, 영국화시켰다, 유럽화시켜 놓았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문자 언어를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서열이 정해져.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에 남비콰라족이 언어 생활을 했을 때 유럽의 문자가 없을 때보다 더 나빠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비판한 거지, 그지? 그래서 봐봐, 언어 문자, 음성 문자를 쓸 때하고 유럽의 언어가 들어와가지고 쓸 때하고 보니까 수준이 더 떨어졌어. 저열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언어는, 문자는 인간의 문화를 좀 수준을 낮춰버렸다는 뜻으로 레비스트로스는 분석한 거야. 자, 마무리 한번 볼까? 소시르와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로는 분야는 좀 다르지만 언어 공동체나 집단의 보편적 사고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구조주의 이론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가치와 의의는 바로 이거야. 보편적 사고에 대한 이해. 됐지? 그 다음에 인간이 사회규범을 수용하면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과정과 이유. 자, 동그라미 쳐. 과정과 이유. 이게 이제 의미와 가치라는 거지. 사회규범을 수용하면서, 즉 구조, 언어 구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가는 과정, 그 다음에 왜 그래야 되는지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가치와 의의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마치 마지막에 의의가 있다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여기 나온 내용은 소시르 얘기부터 언어와 사회부터 해가지고 친족에 대한 구분, 모든 사회 문화에 대한 분석 이런 걸로 확대돼 갔는데,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까? 여기서 말한 소시르가 말한 기호와 기표와 기의의 의미를 잠깐 정리하면, 우리가 기호는 기표와 기의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했지. 본문에 나온 내용이야. 그냥 아까 했던 거 다시 듣는 거야. 그다음에 청각적 이미지는 기표고, 그다음에 개념은 기의가 되는 거겠지, 그지? 얘는 자의적 연결이다. 그러니까 어떤
인과성을 가지고 혹은 반드시 필연성을 가지고 연결된 게 아니라는 뜻이야. 그래서 언어의 자의성과 유사하다고 얘기했지 선생님이. 그러면 어떻게 정해지는가 그랬더니 기의라는 개념은 기표들 간의 연결관계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본 게 소실의 생각이라고. 그리고 어떤 사물이 있으면 의미는 고정된 게 아니래. 즉 기호체계가 구조에 따라서 기호체계 구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물의 자체의 의미는 고정이 아니다. 기호체계, 언어구조 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 거야. 그래서 이름을 갖지 못한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름이 있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특정관념, 우리 사고를 지배한다. 이게 소시르가 생각했던 기호, 기표, 기의의 의미고, 레비스트로스는 이 구조주의를 친족 간의 관계로 이야기하고 이양대립으로 구분했지, 친밀함과 소원함, 모든 집단은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야. 뭐 그리고 거기 섬이 나왔는데 아버지 아들은 친밀하고 외삼촌 숙질과는 소원하다. 아버지 아들은 소원하고 외삼촌과 조카는 친밀하다. 뭐 둘 중 하나밖에 없는 거야. 아버지와 아들이 친밀하고 외삼촌과 조카는 소원하다. 아니면 아버지 아들은 소원하고 외삼촌과 조카는 친밀하다.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지. 이렇게 구분한 거라면 친족은. 자, 그러면 이 레비스트로스는 이렇게 친족을 이양 대립으로 구분했는데, 이렇게 구분한 구조가 결국 그 사회의 구성원들을 지배하게 된단 말이야.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양 대립의 구조 속에 거기에 매몰되면서 거기에 속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내면에 그게 자리 잡아 버린 거지. 그러니까 체계 구조가 내면을 어떻게 조정한 거거나 마찬가지야. 결정한 거지, 그지? 그게 레비스트로스고, 그 다음에 내용들이 다 공통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앞에서 나온 거하고 뒤에서 나온 거를 연결을 좀 시켜야 된다는 거. 아까 본문 읽으면서 얘기했으니까, 항상 지문은 연결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에 내용의 의미와 뒤에 나온 내용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같다는 거, 그 부분을 연결시키는 연습을 좀 해.